안녕하십니까. 지난 시간에 이어서 4강 귀산촌을 위한 산림 자원의 관리 기초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. 에, 이 4강도 귀산촌을 위한 산림 자원 관리 기초 1, 2, 3으로 나눠서 3강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귀산촌을 위한 산림 자원을 관리하는데 기초가 무엇인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. 귀산촌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산림 자원 관리의 기초를 다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. 강의를 통해서 임야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또 토양, 기후, 생태적 요소를 분석하는 방법에 에,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. 우선 본인 자신에게 맞는 산림자원 활용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. 나한테 어떤 산림이 어떻게 맞을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겠죠. 자, 귀산촌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는 어,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렇다고 보면 산림이 이제 내가 공교롭게 산림이 임야가 있어서 그 곳으로 귀산촌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다행이겠지만 그 이제 막연하게 나는 산이 좋아서 귀산촌을 하려고 그러는데 임야도 좀 사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걸 잘 몰라서 또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느 곳으로 어떻게 가서 내가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위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우선 귀산촌 산림자원 관리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연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그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곳에 귀산촌을 했다가는 큰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귀산촌 생활은 핵심적인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또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또 그 가치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 산림 자원의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귀산촌 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예를 들어서 난개발로 인해서 어, 그 법의 조촉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난개발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그 기후 변화라든가 또 이런 환경 변화로 인해서 낭패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현존에 있는 이 생림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량 보존을 시키면서 관리를 하면서 어, 그 수익 진출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물론 도로 같은 것은 뭐 안 낼 수가 없지요. 그렇기 때문에 산림에 적합한 활용할 수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들은 잘 설계를 해서 내시면 되는 것이고 또 허가사항으로 그런 걸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벌목 같은 것들도 산림조합에서 많이 다 그냥 공짜로 해주는 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감벌이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을 하면 지금 현존에 있는 산림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수익 창출을 올릴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또
귀산촌에서 귀산촌자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,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내가 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. 그래서 지역사회와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같은 팀워크로서 산림자원 관리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같이 분배해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또 산림 보호 활용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서 산림 자원을 보존하고 또 활용하는 데 기여해야만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. 이 난갱이 같은 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 상호작용을 못하고 민원 같은 거를 자꾸 발생시키게 되게 되면 거기에서 같이 이 멤버들로 일환이 돼서 가기가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는 우선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산림 자원을 보존을 하고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. 지역 사회와 그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지속될 때 우리가 귀산촌 생활을 완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귀산촌 그 산림자원 관련과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가는 건데,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이라든가 귀산촌 지역의 역할과 책임 이런 거를 잘 그 해결하면서 나가는 게 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또 임야의 종류별로 개요가 있을 수가 있겠죠. 자,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의 기본 개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임야는 크게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로 나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존산지는 산림의 보호를 위해서 지정된 곳이고, 또 보존성 산지는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 각각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. 자, 보존산지라고 하는 것은 산림의 보호를 위해서 지정한 곳이다. 이걸 잘 알고 계시죠. 그렇기 때문에 개발 제한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, 준보존산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분별을 해서 임야 선정을 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자, 임야 분류의 법적 근거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, 우선 임야 그 분류의 산지관리법에 근거하는지 않는지가 잘 보는 것이고, 또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해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,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임야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개발이 되고 시행이 돼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내 땅이라고 그래서 내 산이라고 그래서 내 임야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제끼고 벼내고 하는 것들도 안 되는 것이죠. 모든 과정들이 정책적으로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보존산지의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. 보존산지의 특성은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의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임업용 산지냐 공익용 산지냐 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자, 보존산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임업용 산지는 목재라든가 이런 걸 생산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. 임업 활동을 위한 곳이어야만이 된다. 곳이다.
이렇게 볼 수 있겠고, 공익용 산지는 재해 방지라든가 수원 보호 같은 걸로 통해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. 그래서 보존 산지들도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가 분류가 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보존 산지 지정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산림 면적 비율 70% 이상이다.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보존 산지는 산림 면적 비율이 70% 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거고, 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. 이런 산림의 보존 가치와 또 높은 지역을,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이런 지정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어, 임업용 산지의 세부 특성에서도 마찬가지죠. 체중림이라든가 시음림이라든가 우량 천연림의 정의가 있을 수 있겠고, 또 임업용 산지에서 제한적 개발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임업용 산지에서는 퇴림용을 들을 수가 있겠고요. 또 시험림, 그러니까 종자를 최종할 수 있는 것이냐, 또 시험용으로 하는 것이냐,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, 우량 천연림, 이제 천연적으로 우량종이 있는데,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. 각각의 정의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최종림 같은 경우에는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곳이다.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 가능한 종자를 우리가 생산하는 곳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또 시험림 같은 경우에는 임업 시험 연구소를 위한 곳. 앞으로 이런 나무가 이런 수종이 이런 식물들이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화될 것인가 이런 걸 실험하는 결과가 얘기하는 것이고요. 우량 천인염 같은 경우에는 보존 가치가 높은 천연님을 말하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뭐 춘향목이라든가 우리 뭐 적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는 대거 어, 그 우량 그 천연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불가 지역으로 묶여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서 어, 귀산촌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. 또 임업용 산지 잔론에서 산지에서의 제한적 개발이 이, 가능할 수가 있는데 임업용 산지에서는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임업용에서는. 하지만 그 산림의 그 기능을 유지하고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순위 돼야 된다.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범위가 넘어간다고 해서 법이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일부 임업 예를 들어 벌목이라든가 뭐 솎아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인데 나는 대거 개발을 목적으로 임야를 구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크게 시행착오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. 자, 공익용 산지 세부성에서도 보게 되면 우선 재해방지라든가 수원보호 등이라든가 이런 공익기능에 대해서 저해되는 행위들을 하게 되면 안 되게 됐지요. 그래서 공익용 산지라고 하는 것은 재해방지를 통해서 재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수원보호라든가 물 이런 보호를 위해서 어, 그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환경 보존 같은 걸 위해서
하는 것이고, 그래서 다양한 공익적 가능성을 수행하는 것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필수적으로 두는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테두리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을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임야를 구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지역에 뭐 상수원 뭐 이런 데서들은 개발 무조건 제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되고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이런 공익적 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. 또 공익용 산지 내에서 가능한 활동과 제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공익용 산지 내에서도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다. 공익용 산지 내에서도 제한적인 활동만 가능할 수 있다. 예를 들어서 그 산림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, 거기에서 뭐 이렇게 걷기 체험이라든가 뭐 이런 일부 체험 저희 그 레포츠 같은 거 이런 걸로는 가능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활동과 제한사항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. 그게 숲속 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. 숲길 체험 뭐 이런 거 제한적으로. 그러니까 전혀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 체험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, 숲길 걷기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죠. 거기에서 뭐 채취를 한다든가 뭐 캐고 뜯고 뭐 이런 것은 제한적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. 자, 준 보존산지의 특성과 활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경우에들도 보게 되면 준 보존산지의 경위와 특징을 놓고 보게 되면 보존산지라고 하는 것은 보존산지 외의 그 산지를 의미하는 거다. 준 보존산지라고 하는 것은 보존산지 외의 산지를 의미하는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이고 비교적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.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준 보존산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개발이 좀 필요할 것이다. 자, 개발 및 활용의 유연성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. 준 보존 산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라든가 활용에 있어서 보존 산지보다 유연성이 높다라는 것이고,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. 임야 부분의 그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 우선 그 괴산군 같은 데 사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. 산림 자원과 귀산촌 연계. 근데 괴산군은 괴산, 충북이죠. 충북 괴산군은 산림 자원과 괴산촌을 연계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,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또 괴산촌의 정착을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특성에 맞는 자원, 환경 이런 걸 또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.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림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활용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괴산군 사례를 참고해서 자신에게 맞는 자원 활용을 계획하는 것이다.
이런 거를 정도 있게 잘 수립을 해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, 괴산촌의 성공적인 정착, 산림 자원 홍보를 위해서 괴산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요. 또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괴산촌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실제 사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 제시 같은 거를 잘 기틀 마련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임야관리 법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우선 산지관리법의 주요 내용 같은 걸 잘 살펴보시고, 내가 개발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있는가,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범주 내에서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, 이런 거를 잘 관찰을 하시고, 또 자문을 구하시고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하고요. 또 권리를 내가 충분하게 권리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토대로 잘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내가 물건을 돈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내 권리 보장을 충분하게 할 수 없다고 보면 이건 잘못된 거지요. 그렇기 때문에 권리 보장이 100%잘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관망해 보시는 게 좋겠고,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? 내가 법적으로 의무가 지켜야 될 사안들이 뭐가 있는가?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짚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임야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산지 관리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짚어보시고, 산지 관리법 주요 내용 같은 걸 잘 숙지하시고 임야 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해야 된다.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하고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고 권리 주장을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하고 권리 주장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모든 거 하나하나를 잘 짚어보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자,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